한때 세상의 전부였던 사람이 이제는 기억 속 희미한 그림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았지만 시간은 어김없이 흘러갔고 우리는 여전히 숨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이미 끝난 관계에 미련을 두고 돌아오지 않을 사람을 기다리는 걸까요? 세상은 넓고 인연은 무수히 많습니다. 왜 우리는 단 하나의 관계에 스스로를 묶어두는 걸까요? 오늘은 다양한 지혜와 철학적 통찰을 바탕으로 집착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계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재의 인연에 얽매이지 마세요. 삶은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입니다. 어떤 인연은 너무 소중해서 놓기 싫고, 어떤 인연은 아프지만 정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는 수많은 형태의 인연이 존재하며 어느 한 관계에 대한 집착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 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인연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 변화합니다. 지혜로운 가르침은 우리의 행동이 결과를 낳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관계는 깊어지기도 멀어지기도 합니다. 지금 당신이 마음을 쏟는 관계가 진정으로 당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성찰해 보세요. 때로는 건강한 거리를 두는 선택이 더 나은 인연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둘째, 억지로 붙잡는 관계는 고통을 동반합니다. 가르침에 따르면 욕심이 크면 괴로움도 커진다고 합니다. 어떤 관계든 강제로 유지하려 하면 상처만 깊어질 뿐입니다. 억지로 이어가는 관계는 서로를 지치게 하며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닙니다. 인연을 억지로 붙잡기보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당신에게 맞는 인연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즉시 얻지 못할 때도 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얻게 된다고 통찰했습니다. 지금의 인연이 끝난다 해도 당신과 더 잘 맞고 당신을 더 존중해주는 새로운 인연이 찾아올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현재가 전부는 아닙니다. 넷째, 집착은 결국 자신을 괴롭힙니다. 가르침에 따르면 집착하는 마음 자체가 고통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면 그 사람의 사소한 말과 행동에도 감정이 크게 흔들립니다. 상대가 조금만 달라져도 불안해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실망합니다. 하지만 상대에게 과도한 기대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행동이 나의 행복을 좌우하지 않게 됩니다. 첫째, 모든 만남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노자는 어떤 만남은 배움이 되고 어떤 만남은 깨달음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든 가르침을 줍니다. 어떤 관계는 우리를 성장시키고 어떤 관계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지금의 인연이 떠나더라도 그 만남이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그 경험이 당신을 더 나은 길로 인도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섯째,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철학자 니체는 자신을 아끼는 사람만이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집착은 종종 자기의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타인에게서 사랑과 인정을 구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를 충분히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길 때 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일곱째, 떠나야 할 사람은 자연스럽게 보내주세요. 지혜는 당신을 떠나는 사람을 붙잡으려 애쓰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인연이 찾아올 공간이 생긴다고 합니다. 어떤 인연은 우리 삶에 잠시 머물다 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일 수 있습니다. 억지로 붙잡아도 결국 떠나게 될 인연이라면 보내주고 새로운 만남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여덟째, 좋은 인연은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공자는 좋은 관계는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위적으로 관계를 만들려 하면 오히려 어색해지고 멀어질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길 때 더 좋은 인연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아홉째, 진정한 관계는 당신을 편안하게 합니다. 철학자 에리 프룸은 진정한 사랑은 자유를 주며 집착과는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좋은 관계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하고 서로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현재의 관계가 당신을 지속적으로 힘들게 한다면 그것이 진정 건강한 관계인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0번째,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래된 가르침은 과거를 놓아야 새로운 문이 열린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관계 맺기가 두렵다면 아직 과거의 인연에 묶여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넓고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지금의 관계가 당신에게 맞지 않을 뿐, 더 좋은 인연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인연이 세상의 전부는 아닙니다. 세상에는 당신과 조화롭게 지낼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놓아야 할 것은 놓고 떠나보내야 할 것은 떠나보내세요. 그래야 당신에게 더 좋은 인연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고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 점 언젠가 멀어질 수 있는 사람을 알아보는 지혜. 인간관계는 참으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내일은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될 수도 있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람이 평생의 동반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 가까운 사람이 결국 멀어질 가능성이 높은지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지혜로운 가르침과 철학자들의 통찰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모든 관계에는 흐름이 있습니다.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에 따라 변화합니다. 인간관계 역시 상황과 환경에 따라 끊임없이 변합니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가 같은 강물에 2번 발 담글 수 없다고 말했듯이 관계도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흐릅니다. 관계를 억지로 붙잡으려 하기보다 자연스러운 흐름을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둘째, 이익만을 기반으로 한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지혜는 탐욕으로 맺어진 인연은 그 탐욕이 사라지면 끝난다고 가르칩니다.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관계는 쉽게 만들어지지만 그 이득이 사라지면 관계도 쉽게 허물어집니다. 마키아벨리의 통찰처럼 인간은 종종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더 이상 줄 것이 없을 때도 곁에 남아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관계의 깊이를 가늠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어려울 때 외면하는 사람. 가르침은 고난 속에서 진정한 것을 알아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기쁠 때는 많은 사람이 함께하지만 어려운 시기에 곁을 지켜주는 사람은 드뭅니다. 철학자 키케로는 역경이야말로 친구를 시험하는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힘든 일을 겪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그 관계의 지속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넷째, 깊이 있는 소통이 어려운 사람.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같은 길을 가기 어렵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진솔하고 깊이 있는 대화가 불가능한 사람과는 결국 피상적인 관계에 머무르거나 멀어지기 쉽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지적처럼 대화 없는 관계는 깊어지기 어렵습니다.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관계는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첫째, 신뢰가 약한 관계. 거짓은 관계를 무너뜨리는 주된 원인 중 하나라고 합니다. 신뢰가 한번 깨진 관계는 언제든 다시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니체의 말처럼 신뢰는 쌓기 어렵지만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사소한 거짓말이라도 반복되는 관계는 결국 멀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여섯째, 가치관이 크게 다른 사람. 다른 길을 가는 사람과 오래 함께 걷기는 어렵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삶의 중요한 목표나 핵심, 가치관이 너무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결국 갈등을 낳고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칸트가 지적했듯 근본적인 도덕적 원칙이 다르면 결국 관계는 삐걱거리게 됩니다. 일곱째, 감정적으로 소모시키는 사람. 좋은 인연은 서로를 성장시켜야 한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관계는 오히려 나를 지치게 하고 감정적으로 소모시킵니다. 쇼펜하우어는 좋은 관계는 삶에 활력을 주지만 나쁜 관계는 에너지를 빼앗아 간다고 말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기운이 빠지고 힘들다면 그 관계는 결국 멀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덟째,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지 않은 사람. 함께 있을 때 즐거움이 없다면 그 관계는 오래 유지되기 어렵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관계는
의무감이 아니라 기쁨과 편안함을 기반으로 할 때 건강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통찰처럼 좋은 관계는 삶의 행복을 증진시킵니다. 함께 있어도 즐겁지 않고 오히려 불편하다면 그 관계는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아홉째, 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이 없는 사람. 관계는 서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한쪽만 일방적으로 애쓰는 관계는 균형을 잃고 오래가기 힘듭니다. 장자의 지혜처럼 서로의 노력 없이는 어떤 관계도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양쪽 모두 관계를 가꾸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10번째, 나의 기쁨을 진심으로 축하하지 못하는 사람. 진정한 친구는 내가 잘 될 때 함께 기뻐해준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나의 성공이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시기하거나 무관심한 사람은 내면의 질투나 경쟁심이 있을 수 있으며 결국 관계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몽테뉴가 말했듯 우정은 경쟁이 아니라 서로를 응원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상대가 나의 기쁨을 진정으로 함께 나누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 사이의 인연은 강해 보이지만 때로는 매우 연약합니다. 모든 인연은 변하며 특히 이기심이나 이해 타산 위에 세워진 관계는 쉽게 무너집니다. 하지만 진심 어린 신뢰와 상호 노력이 뒷받침되는 관계는 어려움 속에서도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소중한 인연을 지혜롭게 가꾸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3점 남은 삶. 가족이니까라는 이유만으로 참고 살지 마세요. 인생은 단 한 번 주어집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의 행복을 희생하며 살아갑니다.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배우자로서 우리는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곤 합니다. 그러나 오래된 지혜는 모든 존재는 자기 자신에게 의지해야 하며 남에게 기대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과연 가족을 위한 희생만이 옳은 길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까요? 첫째, 모든 인연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는 가르침처럼 가족 관계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 자식, 형제, 배우자 역시 언젠가는 각자의 길을 가거나 우리 곁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자신의 삶을 희생합니다. 부모 부양, 자녀 양육, 배우자 뒷바라지를 위해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는 것이 과연 최선일까요? 모든 인연은 언젠가 변화하고 흩어질 수 있음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가족을 위한 희생이 항상 긍정적인 결과만 낳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길이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을 위해 무조건 희생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과도한 희생이 가족 구성원을 더 의존적으로 만들고 스스로 성장할 기회를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해주면 자녀는 자립하는 법을 배우기 어렵습니다. 배우자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면 상대방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고마움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방적인 희생보다는 서로가 독립적인 존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 건강한 방식일 수 있습니다. 셋째, 나 자신 역시 소중한 존재입니다. 노자는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자가 참된 지혜를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족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나 자신을 고갈시키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면 결국 공허함만 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존중하고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갈 때 비로소 가족 전체의 행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넷째, 가족의 기대에 얽매이지 마세요.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다 보면 결국 자신의 삶을 잃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가족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자신의 꿈이나 목표를 접곤 합니다. 하지만 가족의 기대는 끝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를 만족시키면 또 다른 기대가 생겨나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점점 자신을 잃어갑니다. 우리의 인생은 가족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
진정한 사랑은 강요가 아닙니다. 참된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 자비심에서 비롯된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진정 순수한 사랑일까요? 사랑이 의무감이나 강요가 될 때 그것은 더 이상 건강한 사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사랑이 나를 억압하고 불행하게 만든다면 그 관계의 형태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섯째, 가족의 불행을 혼자 짊어지려 하지 마세요. 각자는 자신의 삶의 무게를 지고 간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가족의 어려움을 마치 자신의 책임인 양 떠안으려 합니다.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힘들면 내가 희생해야 하고 형제자매가 어려우면 내가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신 짐을 진다고 해서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삶은 궁극적으로 각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지나친 책임감은 결국 서로를 더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일곱째, 행복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진정한 자유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사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족을 위해 살아가다 보면 정작 자신의 행복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위해 나를 희생하는 것이 정말 가족을 위하는 길일까요? 내가 먼저 행복해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행복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족 전체를 위해서도 더 나은 길일 수 있습니다. 여덟째, 내 인생은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너 자신이 되어라. 그 외에 다른 길은 없다는 가르침처럼 우리의 인생은 오롯이 우리의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결국 내 삶을 살아가는 주체는 나 자신입니다. 부모도, 배우자도, 자식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남은 인생을 가족이니까라는 이유만으로 참고 견디기보다 온전히 자신을 위한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과 함께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세요. 지혜는 행복은 나누는 것이며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가족을 위해 참고 희생하는 삶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서로 존중하며 행복을 만들어가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나의 행복이 곧 가족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자신의 행복을 소중히 여기고 가족과 함께 더 건강하고 진실된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4점 나이가 들수록 다른 사람의 도움을 지혜롭게 활용해야 하는 이유. 우리는 흔히 남에게 이용당하지 말라는 조언을 듣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관계를 지혜롭게 활용하는 것 역시 삶의 중요한 기술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악의적으로 남을 이용하라는 뜻이 아니라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시너지를 창출할 줄 알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지혜로운 가르침과 철학적 통찰은 인간관계와 상호작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시각을 제시합니다. 첫째, 모든 존재는 서로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의지하며 존재한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 혼자서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없듯이 세상은 서로 돕고 의지하는 관계 속에서 유지됩니다. 철학자 칸트가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이는 타인을 이용하지 말라는 의미를 넘어 서로 존중하며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깊은 뜻을 내포합니다. 타인의 도움을 구하고 받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현실을 인정하고 협력하는 지혜입니다. 둘째, 좋은 관계는 능숙한 상호작용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올바른 관계 맺음에서 좋은 인연이 시작된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 속에서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유익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정의했듯이 우리는 본질적으로 타인과 관계를 맺고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상대방이 가진 능력이나 자원을 존중하며 적절히 도움을 요청하고 협력하는 것은 중요한 사회적 기술입니다. 셋째,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실용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함께 이익을 도모한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반드시 부정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함께 더 나은 결과를 만들기 위한 협력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니체의 통찰처럼 진정 강한 사람은 약한 자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할 기회를 모색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신만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 안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함께 발전해야 합니다. 넷째, 인생은 주고받음의 연속입니다. 주는 것이 곧 받는 것이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일방적인 행위는 아닙니다. 우리는 도움을 받기도 하고 언젠가는 다른 방식으로 상대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철학자 존 로크가 말했듯 인간은 사회적 계약과 신뢰를 통해 서로 협력하며 발전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서로를 필요로 하며 건강한 방식으로 서로의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더 나은 관계와 사회를 만드는 길입니다. 첫째,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곳이 아닙니다. 함께 가는 길이 홀로 가는 길보다 더 멀리 갈 수 있고 덜 힘들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 역시 고립된 인간은 온전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고립되기보다 사람들과 연결되고 필요할 때 적절하게 도움을 요청하고 서로 돕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째, 사람은 서로에게 배움의 기회가 됩니다. 타인을 통해 자신을 비춰보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교류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생각과 삶이 영향을 받습니다.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고 했을 때 그 생각은 종종 타인과의 관계와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고 발전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서로의 장점을 배우고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일곱째, 성공한 사람들은 관계를 잘 활용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관계 속에서 기회를 찾고 길을 만들어 간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많은 성공한 사람들은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도움과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합니다. 마키아벨리의 통찰처럼 현명한 지도자는 주변의 인재와 자원을 적절히 활용할 줄 압니다. 즉, 타인을 무조건 배척하거나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강점을 존중하고 협력하여 더 큰 성과를 이루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덟째, 지나친 독립성은 고립을 부를 수 있습니다. 홀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길은 힘들고 외롭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면 결국 지치고 정서적으로 고립될 수 있습니다. 철학자 루소는 사회를 이루고 사는 것이 인간의 본능적인 경향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서로 돕고 때로는 서로의 능력을 이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회적 행동일 수 있습니다. 아홉째, 삶의 지혜는 균형에 있습니다. 균형을 잃은 삶은 불안정하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남을 지나치게 이용하려 들면 신뢰를 잃고 관계가 파괴되며 반대로 무조건 도움만 주거나 이용당하기만 하면 자기 자신이 소진됩니다. 공자가 강조한 중용처럼 관계에서도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을 주고받는 것 사이의 건강한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열 번째, 함께 성장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성공입니다. 함께 걸어야 더 멀리, 더 의미 있게 갈 수 있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철학자 헤겔 역시 발전은 타인과의 관계와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타인의 능력을 존중하며 도움을 구하고 또한 나의 능력을 기꺼이 나누며 서로 돕는 관계를 만들 때 개인과 공동체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남을 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이 단순히 이기적인 착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함께 성장하는 지혜로운 관계 맺기 방식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악의가 아닌 선의를 바탕으로 올바른 방식으로 서로를 돕고 관계를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참된 지혜일 것입니다. 한때 세상의 전부였던 사람이 이제는 기억 속 희미한 그림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았지만 시간은 어김없이 흘러갔고 우리는 여전히 숨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이미 끝난 관계에 미련을 두고 돌아오지 않을 사람을 기다리는 걸까요? 세상은 넓고 인연은 무수히 많습니다. 왜 우리는 단 하나의 관계에 스스로를 묶어두는 걸까요? 오늘은 다양한 지혜와 철학적 통찰을 바탕으로 집착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계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재의 인연에 얽매이지 마세요. 삶은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입니다. 어떤 인연은 너무 소중해서 놓기 싫고 어떤 인연은 아프지만 정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는 수많은 형태의 인연이 존재하며 어느 한 관계에 대한 집착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 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인연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 변화합니다. 지혜로운 가르침은 우리의 행동이 결과를 낳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관계는 깊어지기도 멀어지기도 합니다. 지금 당신이 마음을 쏟는 관계가 진정으로 당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성찰해 보세요. 때로는 건강한 거리를 두는 선택이 더 나은 인연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둘째, 억지로 붙잡는 관계는 고통을 동반합니다. 가르침에 따르면 욕심이 크면 괴로움도 커진다고 합니다. 어떤 관계든 강제로 유지하려 하면 상처만 깊어질 뿐입니다. 억지로 이어가는 관계는 서로를 지치게 하며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닙니다. 인연을 억지로 붙잡기보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당신에게 맞는 인연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즉시 얻지 못할 때도 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얻게 된다고 통찰했습니다. 지금의 인연이 끝난다 해도 당신과 더 잘 맞고 당신을 더 존중해주는 새로운 인연이 찾아올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현재가 전부는 아닙니다. 넷째, 집착은 결국 자신을 괴롭힙니다. 가르침에 따르면 집착하는 마음 자체가 고통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면 그 사람의 사소한 말과 행동에도 감정이 크게 흔들립니다. 상대가 조금만 달라져도 불안해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실망합니다. 하지만 상대에게 과도한 기대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행동이 나의 행복을 좌우하지 않게 됩니다. 첫째, 모든 만남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노자는 어떤 만남은 배움이 되고 어떤 만남은 깨달음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든 가르침을 줍니다. 어떤 관계는 우리를 성장시키고 어떤 관계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지금의 인연이 떠나더라도 그 만남이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그 경험이 당신을 더 나은 길로 인도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섯째,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철학자 니체는 자신을 아끼는 사람만이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집착은 종종 자기의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타인에게서 사랑과 인정을 구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를 충분히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길 때 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일곱째, 떠나야 할 사람은 자연스럽게 보내주세요. 지혜는 당신을 떠나는 사람을 붙잡으려 애쓰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인연이 찾아올 공간이 생긴다고 합니다. 어떤 인연은 우리 삶에 잠시 머물다 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일 수 있습니다. 억지로 붙잡아도 결국 떠나게 될 인연이라면 보내주고 새로운 만남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여덟째, 좋은 인연은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공자는 좋은 관계는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위적으로 관계를 만들려 하면 오히려 어색해지고 멀어질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길 때 더 좋은 인연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아홉째, 진정한 관계는 당신을 편안하게 합니다. 철학자 에리 프롬은 진정한 사랑은 자유를 주며 집착과는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좋은 관계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하고 서로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현재의 관계가 당신을 지속적으로 힘들게 한다면 그것이 진정 건강한 관계인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0번째,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래된 가르침은 과거를 놓아야 새로운 문이 열린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관계 맺기가 두렵다면 아직 과거의 인연에 묶여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넓고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지금의 관계가 당신에게 맞지 않을 뿐, 더 좋은 인연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인연이 세상의 전부는 아닙니다. 세상에는 당신과 조화롭게 지낼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놓아야 할 것은 놓고 떠나보내야 할 것은 떠나보내세요. 그래야 당신에게 더 좋은 인연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고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 점 언젠가 멀어질 수 있는 사람을 알아보는 지혜. 인간관계는 참으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내일은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될 수도 있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람이 평생의 동반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 가까운 사람이 결국 멀어질 가능성이 높은지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지혜로운 가르침과 철학자들의 통찰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모든 관계에는 흐름이 있습니다.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에 따라 변화합니다. 인간관계 역시 상황과 환경에 따라 끊임없이 변합니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가 같은 강물에 2번 발 담글 수 없다고 말했듯이 관계도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흐릅니다. 관계를 억지로 붙잡으려 하기보다 자연스러운 흐름을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둘째, 이익만을 기반으로 한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지혜는 탐욕으로 맺어진 인연은 그 탐욕이 사라지면 끝난다고 가르칩니다.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관계는 쉽게 만들어지지만 그 이득이 사라지면 관계도 쉽게 허물어집니다. 마키아벨리의 통찰처럼 인간은 종종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더 이상 줄 것이 없을 때도 곁에 남아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관계의 깊이를 가늠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어려울 때 외면하는 사람. 가르침은 고난 속에서 진정한 것을 알아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기쁠 때는 많은 사람이 함께하지만 어려운 시기에 곁을 지켜주는 사람은 드뭅니다. 철학자 키케로는 역경이야말로 친구를 시험하는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힘든 일을 겪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그 관계의 지속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넷째, 깊이 있는 소통이 어려운 사람.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같은 길을 가기 어렵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진솔하고 깊이 있는 대화가 불가능한 사람과는 결국 피상적인 관계에 머무르거나 멀어지기 쉽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지적처럼 대화 없는 관계는 깊어지기 어렵습니다.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관계는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섯째, 신뢰가 약한 관계. 거짓은 관계를 무너뜨리는 주된 원인 중 하나라고 합니다. 신뢰가 한번 깨진 관계는 언제든 다시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니체의 말처럼 신뢰는 쌓기 어렵지만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사소한 거짓말이라도 반복되는 관계는 결국 멀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여섯째, 가치관이 크게 다른 사람. 다른 길을 가는 사람과 오래 함께 걷기는 어렵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삶의 중요한 목표나 핵심, 가치관이 너무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결국 갈등을 낳고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칸트가 지적했듯 근본적인 도덕적 원칙이 다르면 결국 관계는 삐걱거리게 됩니다. 일곱째, 감정적으로 소모시키는 사람. 좋은 인연은 서로를 성장시켜야 한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관계는 오히려 나를 지치게 하고 감정적으로 소모시킵니다. 쇼펜하우어는 좋은 관계는 삶에 활력을 주지만 나쁜 관계는 에너지를 빼앗아 간다고 말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기운이 빠지고 힘들다면 그 관계는 결국 멀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덟째,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지 않은 사람. 함께 있을 때 즐거움이 없다면 그 관계는
오래 유지되기 어렵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관계는 의무감이 아니라 기쁨과 편안함을 기반으로 할 때 건강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통찰처럼 좋은 관계는 삶의 행복을 증진시킵니다. 함께 있어도 즐겁지 않고 오히려 불편하다면 그 관계는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아홉째, 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이 없는 사람. 관계는 서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한쪽만 일방적으로 애쓰는 관계는 균형을 잃고 오래가기 힘듭니다. 장자의 지혜처럼 서로의 노력 없이는 어떤 관계도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양쪽 모두 관계를 가꾸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10번째, 나의 기쁨을 진심으로 축하하지 못하는 사람. 진정한 친구는 내가 잘 될 때 함께 기뻐해준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나의 성공이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시기하거나 무관심한 사람은 내면의 질투나 경쟁심이 있을 수 있으며 결국 관계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몽테뉴가 말했듯 우정은 경쟁이 아니라 서로를 응원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상대가 나의 기쁨을 진정으로 함께 나누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 사이의 인연은 강해 보이지만 때로는 매우 연약합니다. 모든 인연은 변하며 특히 이기심이나 이해타산 위에 세워진 관계는 쉽게 무너집니다. 하지만 진심 어린 신뢰와 상호 노력이 뒷받침되는 관계는 어려움 속에서도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소중한 인연을 지혜롭게 가꾸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3점 남은 삶. 가족이니까라는 이유만으로 참고 살지 마세요. 인생은 단 한 번 주어집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의 행복을 희생하며 살아갑니다.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배우자로서 우리는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곤 합니다. 그러나 오래된 지혜는 모든 존재는 자기 자신에게 의지해야 하며 남에게 기대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과연 가족을 위한 희생만이 옳은 길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까요? 첫째, 모든 인연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는 가르침처럼 가족 관계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 자식, 형제, 배우자 역시 언젠가는 각자의 길을 가거나 우리 곁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자신의 삶을 희생합니다. 부모 부양, 자녀 양육, 배우자 뒷바라지를 위해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는 것이 과연 최선일까요? 모든 인연은 언젠가 변화하고 흩어질 수 있음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가족을 위한 희생이 항상 긍정적인 결과만 낳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길이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을 위해 무조건 희생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과도한 희생이 가족 구성원을 더 의존적으로 만들고 스스로 성장할 기회를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해주면 자녀는 자립하는 법을 배우기 어렵습니다. 배우자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면 상대방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고마움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방적인 희생보다는 서로가 독립적인 존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 건강한 방식일 수 있습니다. 셋째, 나 자신 역시 소중한 존재입니다. 노자는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자가 참된 지혜를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족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나 자신을 고갈시키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면 결국 공허함만 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존중하고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갈 때 비로소 가족 전체의 행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넷째, 가족의 기대에 얽매이지 마세요.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다 보면 결국 자신의 삶을 잃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가족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자신의 꿈이나 목표를 접곤 합니다. 하지만 가족의 기대는 끝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를 만족시키면 또 다른 기대가 생겨나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점점 자신을 잃어갑니다. 우리의 인생은
가족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 진정한 사랑은 강요가 아닙니다. 참된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 자비심에서 비롯된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진정 순수한 사랑일까요? 사랑이 의무감이나 강요가 될 때 그것은 더 이상 건강한 사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사랑이 나를 억압하고 불행하게 만든다면 그 관계의 형태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섯째, 가족의 불행을 혼자 짊어지어 하지 마세요. 각자는 자신의 삶의 무게를 지고 간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가족의 어려움을 마치 자신의 책임인 양 떠안으려 합니다.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힘들면 내가 희생해야 하고 형제자매가 어려우면 내가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신 짐을 진다고 해서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삶은 궁극적으로 각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지나친 책임감은 결국 서로를 더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일곱째, 행복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진정한 자유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사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족을 위해 살아가다 보면 정작 자신의 행복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위해 나를 희생하는 것이 정말 가족을 위하는 길일까요? 내가 먼저 행복해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행복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족 전체를 위해서도 더 나은 길일 수 있습니다. 여덟째, 내 인생은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너 자신이 되어라. 그 외에 다른 길은 없다는 가르침처럼 우리의 인생은 오롯이 우리의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결국 내 삶을 살아가는 주체는 나 자신입니다. 부모도, 배우자도, 자식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남은 인생을 가족이니까라는 이유만으로 참고 견디기보다 온전히 자신을 위한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과 함께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세요. 지혜는 행복은 나누는 것이며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가족을 위해 참고 희생하는 삶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서로 존중하며 행복을 만들어가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나의 행복이 곧 가족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자신의 행복을 소중히 여기고 가족과 함께 더 건강하고 진실된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4점 나이가 들수록 다른 사람의 도움을 지혜롭게 활용해야 하는 이유. 우리는 흔히 남에게 이용당하지 말라는 조언을 듣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관계를 지혜롭게 활용하는 것 역시 삶의 중요한 기술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악의적으로 남을 이용하라는 뜻이 아니라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시너지를 창출할 줄 알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지혜로운 가르침과 철학적 통찰은 인간관계와 상호작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시각을 제시합니다. 첫째, 모든 존재는 서로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의지하며 존재한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 혼자서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없듯이 세상은 서로 돕고 의지하는 관계 속에서 유지됩니다. 철학자 칸트가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이는 타인을 이용하지 말라는 의미를 넘어 서로 존중하며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깊은 뜻을 내포합니다. 타인의 도움을 구하고 받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현실을 인정하고 협력하는 지혜입니다. 둘째, 좋은 관계는 능숙한 상호작용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올바른 관계 맺음에서 좋은 인연이 시작된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 속에서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유익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정의했듯이 우리는 본질적으로 타인과 관계를 맺고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상대방이 가진 능력이나 자원을 존중하며 적절히 도움을 요청하고 협력하는 것은 중요한 사회적 기술입니다. 셋째,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실용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함께 이익을 도모한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반드시 부정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함께 더 나은 결과를 만들기 위한 협력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니체의 통찰처럼 진정 강한 사람은 약한 자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할 기회를 모색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신만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 안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함께 발전해야 합니다. 넷째, 인생은 주고받음의 연속입니다. 주는 것이 곧 받는 것이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일방적인 행위는 아닙니다. 우리는 도움을 받기도 하고 언젠가는 다른 방식으로 상대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철학자 존 로크가 말했듯 인간은 사회적 계약과 신뢰를 통해 서로 협력하며 발전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서로를 필요로 하며 건강한 방식으로 서로의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더 나은 관계와 사회를 만드는 길입니다. 첫째,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곳이 아닙니다. 함께 가는 길이 홀로 가는 길보다 더 멀리 갈 수 있고 덜 힘들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 역시 고립된 인간은 온전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고립되기보다 사람들과 연결되고 필요할 때 적절하게 도움을 요청하고 서로 돕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째, 사람은 서로에게 배움의 기회가 됩니다. 타인을 통해 자신을 비춰보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교류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생각과 삶이 영향을 받습니다.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고 했을 때 그 생각은 종종 타인과의 관계와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고 발전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서로의 장점을 배우고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일곱째, 성공한 사람들은 관계를 잘 활용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관계 속에서 기회를 찾고 길을 만들어 간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많은 성공한 사람들은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도움과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합니다. 마키아벨리의 통찰처럼 현명한 지도자는 주변의 인재와 자원을 적절히 활용할 줄 압니다. 즉, 타인을 무조건 배척하거나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강점을 존중하고 협력하여 더 큰 성과를 이루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덟째, 지나친 독립성은 고립을 부를 수 있습니다. 홀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길은 힘들고 외롭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면 결국 지치고 정서적으로 고립될 수 있습니다. 철학자 루소는 사회를 이루고 사는 것이 인간의 본능적인 경향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서로 돕고 때로는 서로의 능력을 이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회적 행동일 수 있습니다. 아홉째, 삶의 지혜는 균형에 있습니다. 균형을 잃은 삶은 불안정하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남을 지나치게 이용하려 들면 신뢰를 잃고 관계가 파괴되며 반대로 무조건 도움만 주거나 이용당하기만 하면 자기 자신이 소진됩니다. 공자가 강조한 중용처럼 관계에서도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을 주고받는 것 사이의 건강한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열 번째, 함께 성장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성공입니다. 함께 걸어야 더 멀리, 더 의미 있게 갈 수 있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철학자 헤겔 역시 발전은 타인과의 관계와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타인의 능력을 존중하며 도움을 구하고 또한 나의 능력을 기꺼이 나누며 서로 돕는 관계를 만들 때 개인과 공동체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남을 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이 단순히 이기적인 착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함께 성장하는 지혜로운 관계 맺기 방식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악의가 아닌 선의를 바탕으로 올바른 방식으로 서로를 돕고 관계를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참된 지혜일 것입니다.